점검 개념 강의 한 번에 몰아보기. 오늘은 남북국시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삼국시대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나라가 좀 어수선했겠죠? 이때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성립함으로써 이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통치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왕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종무열왕입니다. 이 태종무열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나당연합의 핵심 인물, 바로 김춘추인데요. 그가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 기억나시죠? 신라는 오직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거치면서 성골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이지만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김춘추가 김유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왕으로 추대되는데요. 이 태종무열왕은 사실 삼국통일을 완수한 왕은 아닙니다. 삼국항쟁이 한창일 때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된 그는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42년 기억나시죠? 김춘추에게 있어 백제는 복수의 대상이었는데요. 그가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하는데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실질적인 통일신라를 열었던 문무왕. 이 문무왕은 죽으면서도 나는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은 동해바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통일신라는 신문왕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은 우선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여러 통치제도를 정비했으며 관직에 한계가 있던 육두품을 등용해 귀족 세력을 견제했는데요. 이때 등용했던 대표적인 육두품이 바로 설총입니다. 화한계라는 이야기를 지어 신문왕에게 바친 걸로 유명하죠. 특히 이 설총이 통일신라의 3대 승려인 원효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문왕이 정비한 여러 통치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신문왕은 왕명을 받들고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집사부라는 이름만으로도 왕을 보좌하는 비서 느낌이 팍팍 나시죠? 이러한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집사부의 짱인 시중의 권한이 높아지고요. 상대적으로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기능과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신문왕은 귀족들의 힘을 빼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간 건데요. 또 신문왕은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눕니다. 먼저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눠서 각 군의 지방관을 파견하고요. 말단행정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했지만 9년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수도에 5개의 주요 지역에 5소경을 두는데요. 이 5소경이라는 건 5개의 작은 경주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수도는 경주잖아요. 근데 통일을 하고 나니 수도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5소경이고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렇게 5개의 소경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 5소경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원경입니다. 지금의 청주인 이 서원경에는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민정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서원경 인근의 4개 촌락에 대해 각각의 토지 크기와 인구수, 가축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년마다 한 번씩 촌주가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국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징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조세제도는 조세, 공납, 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토지세고요. 공납은 특산물, 역은 노동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낸 건데요. 이러한 고대의 조세제도를 유추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이 민정문서니까요.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제도로 돌아와 볼까요?
이 구주 오소경과 더불어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제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상수리제도입니다. 상수리제도란 지방 세력가나 그 자제를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인데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문무왕 때 설치된 외사정도 있는데요. 이 외사정은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관직으로 상수리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확실히 이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중앙에서 지방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다음으로 군사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문왕은 군사제도 역시 정비하는데요.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구서당 10정입니다. 이 구서당은 중앙군을 말하는 건데요. 구서당 안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민족의 융합을 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지방군은 10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9개의 주에 각 주마다 1개의 정을 둡니다. 근데 왜 10정일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9개의 주 중에 한 주라는 주가 있는데요. 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한 주에는 2개의 정을 둡니다. 그래서 10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문왕은 사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국학을 설치합니다. 통일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이 국학에서는 유학을 장려했는데요. 왜 유학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게 일종의 덕목이잖아요. 이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또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관료전은 말 그대로 관료에게 주는 전, 즉 토지입니다. 실제로 땅을 준 건 아니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건데요. 이를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왜 농민들이 국가에 세금으로 토지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관료들이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해버리는데요. 이 노급은요, 녹으로 마을 전체를 주는 걸 말합니다. 왜 관료가 국가의 녹을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에게 녹으로 마을 전체를 준 건데요. 이렇게 귀족들이 노급으로 마을 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은 물론이요. 그 마을에 사는 노비들 있죠? 그 노동력까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심지어 노비들은 노동력뿐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신라 사회에서 귀족들의 권한이 정말 높았습니다. 근데 신문왕이 이걸 폐지시켜버린 거죠. 귀족들의 권한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통치제도를 정비했던 신문왕은 단연 통일신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왕 시기의 태평성대를 알려주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만파식적 설화입니다. 이 만파식적은 필인데요. 이 필이를 불면 나라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만파식적 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신문왕, 통일신라 하고 바로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신라와 당은 나당 전쟁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다가 8세기부터 다시 교류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유학생이나 승려, 상인들까지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이때 당에 수출했던 품목은 금이랑 은, 세공품, 인삼, 말 이런 것들이었고요. 당에서는 비단과 약재, 공예품, 서적 등을 들여옵니다. 이렇게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는 신라인의 마을인 신라방이랑 이를 관리하는 관청인 신라소, 또 신라인들이 만든 사찰인 신라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라원은 산둥반도의 법화원입니다. 그야말로 한인타운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당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교역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바로 바다의 신 장보고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장보고는요, 황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해적들이 창궐한 걸 보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는 사람인데요. 이 장보고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화원 있죠? 이 법화원도 장보고가 건립한 건데요. 일본의 승려 앤닌이 당을 순례하던 중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법화원에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앤닌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보면 장보고에게 쓴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했던 장보고는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했는데요. 이러한 장보고는 나중에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돼서 반란을 일으켰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시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활발한 대외교류를 했던 신라에는 두 개의 국제무역항이 있는데요. 울산항과 당항성입니다. 이 울산항과 당항성은 은근히 출제율이 높으니까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울산항과 당항성을 통해 신라는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는데요. 이 송림사의 금동사리 장엄구랑 유리병을 보시면 신라의 금동장식과 서역의 유리그릇의 조화를 느낄 수 있죠. 또 이 법주사 쌍사자 석등만 봐도 왜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를 통해 서역과의 교류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원성왕릉의 무인석은요.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매가 깊은 것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가 서역과 활발히 교류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안정된 통치 아래서 활발한 대외교류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통일신라가 과연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사실 신라의 통일은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잃은 반쪽짜리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한반도 남쪽으로 통일신라가 발전하고 있을 때 북쪽의 상황은 어땠을지 발해의 건국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후 당은 고구려의 옛 땅을 직접 통치하고자 고구려의 유민들을 요서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강제 이주된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거란이 당의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거란 때문에 당이 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대조영은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698년 대조영은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이 발해는요, 명실상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 근거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특히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스스로를 고려의 국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가 바로 고구려인데요. 이렇게 발해의 왕이 스스로를 고려의 왕이라 칭한 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발해가 우리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이고 말갈인들이 피지배층입니다. 이걸 두고 와, 역시 우리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이다 하고 좋아만 할 건 아닌 게요. 모든 나라의 구성은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백성이 말갈족이다 보니 중국에서는 발해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명백히 우리의 역사입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고구려인이고요. 지배층도 고구려인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의 왕이 스스로 고려의 왕이라 칭한 것을 보면 발해는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역사입니다. 이러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는 문화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온돌의 사용과 더불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돌사자상이나 발해의 석 등은 상당히 고구려스러운 투박한 남성미를 자랑하고요. 토기나 기와도 고구려의 양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발해의 불상인 이불병자상인데요. 나란히 앉아있는 두 명의 부처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구려의 부처와 생김새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이 문화에서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은 자신의 저서 발해고를 통해 발해를 재조명한 인물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런 발해의 성장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무왕입니다. 무왕의 무자는 싸울 무자예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파이팅이 느껴지시죠? 무왕은 정복전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인데요. 자신의 동생 대문예를 시켜
당연히 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당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돌궐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왕은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왕 때는 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문왕 때부터는 당과 우호 관계를 맺고 당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당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해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수도를 상경으로 옮겨 여러 통치제도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왕이 썼던 연호는 대흥입니다. 그리고 선왕이요. 중요합니다. 이 선왕이 바로 발해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들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동으로는 연해주, 북으로는 해이룬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를 당나라에서는 바다 동쪽의 강성한 나라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9세기 말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고 결국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발해의 멸망 이유는 거란의 침입이지만 한편에서는 발해의 멸망은 백두산 폭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발해가 멸망하는 시기에 백두산 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걸 백두산 폭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발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발해의 통치제도를 좀 살펴볼까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는 삼성육부인데요. 당의 통치제도를 본딴 겁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3개의 성이 있고요. 특히 정당성에는 대내상을 두어서 국정을 총괄하게 합니다. 이 대내상이 지금의 국무총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육부를 두는데요. 충인의 예지신. 당과는 다르게 유교의 덕목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이 각 부의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이 육부의 이름이 유교의 덕목을 따서 지어졌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해의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당이랑은 다르게 이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이 이원적으로 총괄합니다. 이렇게 발해의 삼성육부는 당의 제도를 본땄지만 독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정당성 위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는 거, 대내상이 있어서 국정을 총괄했다는 거, 육부의 이름은 유교적 덕목을 땄다는 거, 좌사정, 우사정을 두었다는 거 모두 발해의 독자적인 색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눕니다. 5경은 정치 군사적 요충지고요. 15부는 지방행정 중심지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발해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어 유학을 가르쳤고요. 군사제도는 중앙군으로 시비를 두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발해의 대외교류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발해는 발해 오도를 두어 당과 신라, 일본 등 여러 나라와 교류합니다. 당과는 문왕 때부터 교류했고요. 많은 승려와 유학생들이 당으로 건너가 문물을 익혔습니다. 상인들의 왕래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산둥반도에는 발해관이라는 여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발해의 주된 교역품으로는 말과 돼지가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발해의 지리적인 특성상 가축을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었겠죠. 또 발해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는데요. 처음부터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과는 일본도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고요. 신라와는 초기에는 대립관계였지만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면서 신라도를 설치해 활발한 왕래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남북국 시대의 문화 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지금 바로 통일신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교일 텐데요. 삼국의 불교가 철저하게 왕실불교였다면 통일신라 때부터는 점점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이 원효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워낙 해골물 일화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해골물 일화는 픽션이긴 하지만요. 원효가 당으로 떠나는 유학길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 원효는 유학을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복잡하고 방대한 불교 사상을 종합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불교 사상 대신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하여 일반 평민들도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원효가 강조한 아미타는 극락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사상을 강조한 원효는 무에가라는 불교 가요를 지어 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효는 그야말로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종파는 정토종이고요.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화쟁사상과 원융회통사상, 일심사상 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화쟁론과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 활동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의상이 있는데요. 원효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던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간 원효와는 다르게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의상이 주장한 사상은 화엄사상인데요. 요거 원효의 화쟁사상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효가 화쟁사상, 의상이 화엄사상입니다. 이 화엄사상이란 건 일즉다 다지기를 주장한 사상인데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이 사상으로 신라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요. 이러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또 의상은 원효와는 다르게 관세음 사상을 강조하는데요. 관세음 보살은 현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원효가 극락에 가기 위해 아미타불을 강조했다면 의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관세음 보살을 강조한 거죠. 결국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원효와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의상은 부석사를 포함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제자 양성과 불교 확산을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초라는 승려는 당과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 국전이라는 인도 불교 여행기를 저술하는데요. 원효와 의상, 해초는 통일신라의 3대 승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불교가 확산되면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많은 탑들이 축조되는데요. 먼저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 때 만들어진 탑인데요. 이중기단에 3층을 쌓아 안정감을 주고 있죠. 이러한 이중기단과 3층은 통일신라 탑들의 특징인데요. 불국사 3층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탑으로도 유명한 이 탑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절제된 균형미.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탑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다보탑은 1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탑이죠. 그럼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불교 절정을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불국사나 석굴암은 워낙 유명한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단순히 신라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삼국통일 이후에 제작된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불교적 이상세계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8세기 중반 김대성에 의해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대 최고의 건축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석굴암은 인공석굴로 제작되었는데요. 굴방 중앙에 본존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근엄한 모습이죠. 친근감을 강조했던 삼국의 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탑들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목판 인쇄물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불교가 발달했던 통일신라는 하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종이 유행하는데요. 선종은 마음의 참선을 강조한 종파입니다. 참선으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선종은 통일신라 말 지방호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 선종에서는 구산선문이 중요합니다.
구산선문은 호족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전국의 9개의 선종사찰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선종으로 인해 유행한 탑 양식이 있는데요. 바로 승탑입니다.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둔 탑인데요.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의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모양을 보시고 통인신라 말 선종과 관련된 승탑이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인신라 시대의 금속 제작 기술을 좀 살펴볼까요? 이 상원사종이나 성덕대왕 신종은 통인신라 시대에 뛰어난 금속 제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인데요. 특히 에밀레종으로도 유명한 이 성덕대왕 신종은요. 무게가 무려 19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금속 제조 기술은 역시나 통일신라 시대에도 빛을 발하네요. 다음으로 유학의 발달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고요. 신문왕 때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는 독서삼품과가 실시되는데요. 일종의 과거 시험과도 같았던 이 독서삼품과는 사실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진 못했다고 합니다. 암튼 이렇게 유학을 중시했던 통일신라는 뛰어난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먼저 신문왕이 등용했던 육두품 출신의 설총.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은 화한계라는 이야기를 써서 신문왕에게 바쳤었죠. 이 밖에도 설총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적은 이두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유학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신라가 낳은 천재 최치원입니다. 이 최치원은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의 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좌절하게 되는 골품제의 희생양입니다. 결국 이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최치원이 남긴 저서에는 토항 소경문과 개원필경 등이 있습니다. 또 외교문서에 능했던 강수랑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도 기억해주세요. 김대문은 화랑세기 이외에도 고승전과 한산기 등을 저술했는데요. 이러한 김대문의 작품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통일신라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엔 발해의 문화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문화에서도 고구려 양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발해는 두 문화가 융합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양식과 당의 양식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정해공주 무덤인데요. 이 무덤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전해지는 발해의 고분 중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데요.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 양식이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효공주 무덤은 당나라 양식입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니까요. 해고효당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해공주 무덤에서 돌사자상이 발견됐는데요. 이 또한 발해를 대표하는 유물로 고구려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토기와 발해 토기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건 고구려의 토기고 요건 발해의 토기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주죠? 또 고구려 기와와 발해 기와를 비교해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비슷하죠? 또 이 석등은 발해를 대표하는 유물인데요. 굉장히 고구려스러운 투박한 남성미가 전해지시죠? 게다가 이 석등에 그려진 연꽃무늬 모양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해의 불상인 이불병자상인데요. 나란히 앉아있는 두 명의 부처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구려의 부처와 생김새가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이 문화에서도 많이 남아있죠? 다음은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문화입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정효공주 무덤인데요. 당의 양식을 본딴 벽돌 무덤이고요. 벽화에서도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상경성은요. 당의 장안성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장안성 다음으로 큰 성이 상경성이었다고 하니 발해가 정말 강국은 강국이었네요. 특히 이 상경성의 쭉쭉 뻗은 주작대로가 인상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양식이 남아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발해의 유학인데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발해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불교인데요. 발해의 불교는 지배층 사이에서 발전했습니다. 상경에 많은 사원이 건립되어 있고요. 발해의 탑으로는 영광탑이 있는데요. 이 영광탑은 벽돌로 쌓은 전탑 양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발해의 불상, 이불병자상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우리는 앞서 삼국을 통일하고 승승장구하던 통일신라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라가 어떻게 멸망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시기를 좀 구분해 볼 건데요. 통일신라는 크게 상대와 하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676년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삼국통일을 완수했던 문무왕을 시작으로 780년 혜공왕까지를 상대라고 볼 수 있고요. 780년 선덕왕부터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를 통일신라 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상대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전제 왕권이 강화되었던 이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문왕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일신라는 신문왕이 정비한 여러 제도들을 토대로 나름 태평성대를 이뤘었는데요. 8세기 후반 혜공왕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신라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 진골귀족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권력 다툼을 시작한 건데요. 결국 여러 차례 귀족들의 반란으로 혜공왕은 살해되고 맙니다. 그 이후 신라하대는 피 터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점점 초심을 잃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원창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에서 원성왕에게 밀려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자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신문왕 때 일어났던 김음돌의 난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김음돌의 난이 왕권을 보다 강화해준 사건이라면 김원창의 난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더욱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장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보고가 세력을 키워서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살해를 당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암튼 이렇게 진골귀족들 간의 피 터지는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은 점점 약화되고요.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등용했던 육두품들은 정계에서 밀려납니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며 국정실무를 맡고 있었던 육두품들이 눈엣 가시였겠죠. 결국 본인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면서 꼴보기 싫은 육두품들을 다 밀어낸 겁니다. 결국 이 신라하대는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심했고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귀족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자기 일속만 차리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과연 신라하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신문왕이 폐지시켰던 노급이 부활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노급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국가에서 노급으로 마을 전체를 주는 게 노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권한이 약화됐었는데 이제는 귀족들의 세상이니 노급부터 부활시켜야죠. 이렇게 진골 귀족들은 노급을 부활시키고 사원과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귀족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점점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닥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중앙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을 수탈하기 시작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로 전락했고요. 한편으로는 산속에 들어가 초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세력을 키운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농민봉기는 진성여왕 때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인데요. 통일신라 하대 대표적인 농민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적고적이라고 붉은색 바지가 트레이드마크인 도적대들도 이 시기 활동했었는데요. 이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인근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적들이요, 세력을 키워서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많은 약탈로 부를 얻어서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 호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정부가 엉망진창이 돼서 통치력이 약화되고 나니 여기저기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보고 역시 1세대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방호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농민들을 모아 군사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이나 정계에서 밀려난 육두품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호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견원, 궁예, 왕건이 모두 다 지방호족 출신들인데요. 견원은 군인 출신의 호족으로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고요. 궁예는 후고구려를, 그리고 왕건은 훗날 고려를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육두품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육두품 세력들은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만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던 귀족 세력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최치원, 이 최치원은 정치적 혼란기에 사회개혁인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 육두품들이 지방호족 세력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말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선종입니다. 불교의 종파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종은 지금까지 귀족 사이에서 발달한 종파로 교리와 경전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주장하면서 호족과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사상을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사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러한 선종이 유행하면서 많은 승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문화파트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요 승탑, 모양이 좀 특징적이죠? 또 호족들의 후원으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9개의 선종사찰, 이를 구산선문이라고 했었죠? 이 지도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지도를 보여주거나 혹은 승탑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종교 혹은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통인신라 말 선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유행했던 사상에는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이 개인의 기륭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상인데요. 이 또한 호족들의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되어준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삼국이 성립되는데요. 먼저 후백제의 건국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인 출신의 호족 견원입니다. 상주 출신의 견원은 서남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차 많아지고 강력한 힘이 생기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지를 세우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원의 후백제는 나름 중국의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합니다. 특히 견원은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진출하고 신라의 경혜왕과 왕비를 죽이기도 했는데요. 견원이 경혜왕 대신 직접 왕의 자리에 앉힌 경혜왕의 동생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인데요. 이 궁예는 사실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쟁탈전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궁을 떠난 궁예는 이후 세력을 모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송악을 도읍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치고 철원으로 천도하는데요. 이때는 놀랍게도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꿨는데요. 이러한 궁예는 나름 새로운 관등제도 도입하고 광평성이라고 하는 통치제도를 정립하기도 했지만 이후 궁예가 좀 미쳐가잖아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나에겐 관심법이 있다 이러다가 결국엔 신하였던 왕건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